기초과정 4주차 복습 지문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복습 지문에는 제가 기초과정에서 언급 안 했던 지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OX를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지문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기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라는 의미에서 복습 지문이 구성된 거니까 틀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1번. 쌍무기약의 효력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려면 일단 쌍무기약이 있어야 되죠. 쌍무기약은 뭐였었죠? 양 채무가 서로 대가적이죠. 그러니까 동시항변권 인정이 되려면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옳은 지문이 되죠. 자, 두 번째, 위험부담은 뭐였었죠? 각과 을사에 1월 10일 날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1월 15일쯤 토지가 수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멸하죠. 그럼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위험부담의 문제였었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 불능에서만 적용되는 제도가 위험부담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는 후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구별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틀렸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죠.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걸 약속하는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고요. 병에게 지급하라 요청하는 사람을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 그랬고요. 낙약자가 채무자였었죠. 그리고 요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가 는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해야 되죠.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4번 계약 해제와 관련된 거죠.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건물을 매매했는데 갑의 관리 부실로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소실이 됐다. 이런 걸 뭐라 했죠? 이행불능이라 그랬죠. 이행불능이니까 을이 갑에게 야 건물을 넘겨달라고 독촉을 할 필요가 없죠. 독촉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잘못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행불능 매수인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독촉하지 않고 건물이 멸실됐는데 건물 넘겨달라고 독촉해봐야 의미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건물을 넘겨달라는 독촉을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은 상식이죠.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이 채무 불이행이었잖아요. 그 채무는 당연히 주된 채무를 말하는 거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거 한 적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우리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득채무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볼 거예요. 자, 6번은 매매와 관련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그랬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를 해버렸다면 중도금 따위를 줘버렸다면 그때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기본 과정 가서 할 거예요. 자, 6번 X. 7번도 기본 과정에서 합니다. 자, 매매 목적물과 관련해서 그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이 있잖아요. 이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에 문제가 있다 말이죠. 갑과 을 사이에 과수원을 매매했어요. 1월 10일 날 사과 과수원. 자, 소유권은 3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대금도 3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2월 10일 날 사과를 수확하더란 말이죠. 이 사과가 뭐냐? 이게 과실이죠. 이 과실을 매도인이 수취하냐 매수인이 수취하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민법은 요 과수원을 인도, 등기가 아니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인도를 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갑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때는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한다라는 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할 겁니다. 자, 8번 매매계약에 뭐 환매라는 게 있었죠.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을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게 환매였었죠. 그 환매 기간이 있어요. 그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연장 불가. 역시 기본 과정 가서 할 겁니다. 자, 9번 교환계약,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거고요. 매매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매매 규정에는 담보 책임이 있었죠. 언뜻 들은 기억 있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에도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라고 해야죠.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10번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이 사용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죠. 즉 현상 유지 의무가 있죠. 그런데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 예컨대 임차인이 식당업을 하는데 이 식당업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구조, 주방시설. 이것까지 임대인이 유지해 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죠. 임대인은 현상유지 수선 의무만 있습니다. 배관이 제대로 깔렸는지 수도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주방시설 같은 것까지, 닥트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유지해 줄 의무 따위는 당연히 없겠죠. 11번 임차인의 권리 중에 뭐가 있었죠? 비용상환 청구는 있었죠.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예컨대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 근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쳤다. 그럼 임차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우리 기본에서 했죠.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즉 연차인 차임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었죠. 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조건이 있었죠.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 지상물 매수 조건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조건. 14번 이때 지상물, 건물은요.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도 상관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은 좀 까다롭죠. 15번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양도 목적물 전대할 수 있었죠.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 못하죠. 만약에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이걸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하는데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가 있다. 이 둘이 만약에 부부였다. 부부 사이에 임차권을 넘겨주거나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인을 부인 이름으로 바꿨다. 요런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신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해지권은 없다. 이렇게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했는데 부부 사이에 전대가 있을 때는 배신행위가 아니더라 말이지. 그럴 때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 자,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뭐다? 부부 사이에 전대가 있었다. 이럴 때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주택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요.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게 주임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신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17번은 좀 까다로운 건데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봅니다. 이 주택에 1번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많죠.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상태. 그걸 임대차해요. 그런데 이게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이 권리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는 소멸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설령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경매가 되면 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임차권도 소멸을 해요. 즉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이 됐다고 되는데 이걸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보다 나중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8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이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에게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임법이나 상위법의 독특한 갱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주임법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1회. 반면에 상위법은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전체 임대차 기간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버리면 더 이상 상가건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걸 행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갱신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기초에서 했던 것들도 지문이 몇 개 있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시험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앞으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과정과 복습 지문까지 다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는 거를 좀 빡세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만 기초 과정을 몇 번 들으셔서 용어에 빨리 좀 익숙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